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형제자매가 없이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남들보다 빠르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저 저의 소망일 뿐이었죠. 사실 요즘 시대에 빠르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연히 한 동네에서 친자매처럼 자란 언니의 소개를 받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사실 그저 호기심으로 나갔던 자리였는데 저희 둘은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연인이 될 수 있었죠. 그 자리에서 남편은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가더군요.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둘은 약 1년 정도 짧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눈만 맞아도 잘 통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도 연애할 때 일찍 결혼을 해서 가정을 북적북적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1년이라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물론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둘 다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한창 철이 없다고 생각하실 만한 나이였죠. 게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은 한의대에 가기 위해서 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또한 20대 초반의 나이로 사무직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둘은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는 전혀 결혼 반대를 하지 않았죠. 남편도 오수를 하고 있고 한의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본인이 반대를 해서 뭐 하겠냐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일찍 결혼하겠다며 남편을 데리고 간 저를 많이 걱정하셨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빠, 할머니 셋이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쯤 아빠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셨죠. 이후 할머니는 저를 유일한 핏줄이라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손녀딸이 일찍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하신 듯 보였죠. 아이 은수야, 너 젊은 나이인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쩌니? 옛날에도 그 나이에는 결혼 안 시켰어. 아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할머니, 나 오빠 많이 사랑한단 말이야. 우리 결혼 허락해줘. 잘 사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은 오빠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할머님, 제가 결혼하면 은수 잘 챙기고 많이 사랑해 주겠습니다. 저희 믿고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했어요. 그래서인지 할머니께서도 걱정은 하셨지만 결국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사실 저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둘 다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게 없어서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오빠, 우리가 양가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안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해도 될까?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좀 그렇네.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원래 결혼은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랬어. 그리고 내가 한의사 되면 경제적으로 금방 안정될 테니까 우리 앞으로 행복할 일만 생각하자. 아무리 그래도 난 조금 불안하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결혼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싶어. 은수야, 내가 오수에는 꼭 성공해서 한의대에 들어갈게. 내가 한의사만 되면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될 거고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분명히 꽃길 펼쳐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만약 내가 이번에 한의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혼 포기할게. 진짜지? 이번에 꼭 한의대 들어가야 돼?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빠 이번에도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 알았어.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붙을 거야. 남편은 제 앞에서 오수에는 성공해 한의대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수에도 떨어지면 결혼까지 포기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까 저도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남편은 오수 끝에 한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한의대 합격 소식을 듣는데 마음감이 교차해서 눈물이 다 흘러나왔죠. 남편도 오랜 시간 고생을 하더니 너무 행복해하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 장하다며 경사 났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남편의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는 남편도 곧 한의사가 될 테니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행복과 불행은 함께 공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좀 행복해지려나 싶었는데 남편이 젊고 건강한 나이에 알코올성 간경화 판정을 받게 되었죠. 사실 남편의 병을 알기 전에 자꾸 배가 빵빵하고 소화불량이 심한 것 같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빵빵한 게 자꾸 속이 불편하다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니냐며 크게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 휴대폰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병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오더니 심각하다면서 빨리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연료에 제쳐두고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알코올성 간경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검사 결과를 듣고 혹시 차트가 다른 사람이랑 바뀐 게 아니냐고 물을 만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병이 올 만큼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이런 병이 찾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알코올성 간경화라니요. 젊은 나이에 술을 마시면 뭐 얼마나 마신다고 이런 병이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렸었죠. 그러나 진료실을 나오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병이 찾아올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결혼 전 오수를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공부가 끝나면 잠을 자기 위해 매일같이 한 병의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특히 삼수를 할 때부터는 시댁에서 나와 고시원에 살고 있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안주도 없이 술만 들이키는 일이 많았다고 했죠.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한의대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는 매일같이 동기들과 술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나가면 만취를 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사실 진료실 안에서는 결혼 후에 마셔댄 술만 생각하고 이런 병이 올 리가 없다고 했었는데 막상 결혼 전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이 안 찾아오는 게 이상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몸을 혹사시켰는데 이런 병이 안 찾아오고 백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알코올성 간경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간이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아무래도 간 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간 이식센터에 바로 등재를 해놓겠지만 가족들에게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일 테니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간 이식 적합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식도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서두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알코올성 간경화가 오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저는 미워도 내 남편이니 우선 살려놓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질환을 알기 전날까지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하더니 간이식까지 필요하다고 하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날은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않더군요. 일단 저는 남편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았죠. 일단 남편은 외동이라서 간이식을 해줄 만한 형제가 없었고 시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안 계셨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이식을 해주기에는 자잘하게 가지고 있는 질환이 많다 보니 보나마나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았죠.
무엇보다 남편에게 간이식을 해줄 만큼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친가 쪽 친척분들이랑은 애초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외가 쪽 친척분들은 예전에 시어머니와 크게 싸워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 안 해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았죠. 결국 검사라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친족도 아니니까 적합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당뇨에 고혈압까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많아서 괜찮을까 싶더군요. 그래도 예상보다 결과가 좋을 수 있으니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적합검사를 받아보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현재 상황을 알린 후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네가 청혼이 없이 혼자 여긴 웬일이냐?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이, 괜히 꾸물거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봐. 얼마 전에 오빠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알코올성 간경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 뭐라고? 걔가 술을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 게 걸려? 아, 그리고 간이식?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하기는 한데 살려면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랑 저랑 내일 병원에 같이 가셔서 적합검사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너 이 늙은 시애미한테 간이식을 하라는 거냐?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그 큰 수술을 하냐? 아, 게다가 난 몸이 종합병원이라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검사 해보나마나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당장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알코올성 간병변이 와서 하루라도 빠르게 이식수술을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데 본인은 못 해준다며 펄쩍 뛰는 게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간이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랑 어머니밖에 없어요. 친가 쪽 친척분들은 연락이 끊기고 외가 쪽 친척분들은 사이가 안 좋아서 안 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게다가 저는 친족이 아니라 이식이 가능하다고 나올지 안 된다고 나올지 모르고요. 너 생각을 좀 해봐라. 어차피 내가 간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젊은 사람 간을 받는 게 낫지 내 간이 낫겠냐? 늙은 간 받느니 피가 안 섞였어도 아내가 주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네가 검사 받아보고 줘라. 지금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어머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시기 놓치면 이식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가셔서 검사라도 받아봐요. 아들이 이식을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남일처럼 말씀하시는 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저는 일단 설득을 해보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가족이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면서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같이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파서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아니, 나는 절대 내 몸에 칼 못 댄다. 아들 결혼까지 시켜놓고 내가 그걸 왜 해? 어머니, 아들이 아프다는데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실 수는 있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멀쩡한 간 떼어줄 생각 없다. 이제는 네 남편이니까 검사는 너 혼자 받고 맞는다고 하면 네가 간 떼어줘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간이식 적합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버텼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가서 간이식 적합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혹시나 맞지 않을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싫다고 방방 뛰는 마당에 제 간이 적합하다고 나오지 않으면 간 이식센터에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에 긴장도 많이 되고 초조했죠. 그래도 다행히 저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사실 검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에게 이 일을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면 그게 더 큰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는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우리 손녀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할머니 보고 싶기도 하고 할 말이 있고 해서 왔어. 아니,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야? 혹시 뭐 좋은 소식이라도 생겼어? 할머니는 제가 결혼을 했으니 임신 소식이라도 전하려 왔다고 생각한 것인지 활짝 웃으면서 기대하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에게 간이식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니 입이 잘 떼어지지 않았죠. 그게 할머니, 오빠가 알코올성 간경화가 와서 아무래도 간이식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니, 뭐라고? 알코올성 간경화라니. 한창 젊은 나이에 그런 게 왜 걸려? 평소에 술을 얼마나 마셔댔으면 간경화가 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오빠한테 간이식을 해줘야 할 것 같아. 오늘 적합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내가 떼어줄 수 있대. 할머니 나중에 알고 걱정할까 봐 미리 알려주려고 왔어.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네가 그걸 왜 해줘? 꽃다운 나이에 네 몸에 칼이 되면 어떡해? 할머니 절대 허락 못한다. 다른 건 몰라도 몸에 있는 거 떼어주는 건 절대 허락 못해. 너 빨리 병원 가서 수술 안 하겠다고 해. 할머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그렇게 해. 할머니는 저의 말에 절대 안 된다면서 남편에게 전화까지 하셨어요.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귀한 손녀 간까지 떼어가냐면서 난리를 치셨죠. 남편은 할머니의 말에 죄송하다고 본인이 저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하면서 흐느끼더군요. 할머니는 남편과의 통화를 마치고 난 후 허락을 할 수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래도 저는 끝까지 반대하는 할머니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할머니, 집안에 나 말고 오빠한테 간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할머니 말대로 우리 둘 다 한창 나이인데 오빠는 간 못 받아서 세상 떠나고 나는 과부가 될 수는 없잖아. 내가 줄 수 없는 거면 몰라도 떼어줄 수 있다는데 남편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어? 할머니가 반대해서 간 안 주고 큰일 생기면 나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아. 허락해줘, 응? 할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생기냐면서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다가 결국 간이식 수술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집에 있는 아빠 영정사진을 붙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는데 손녀로서 효도는 못할 망정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죠. 저는 할머니를 겨우 달래드리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지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리고 집에 들어간 저를 발견한 후 다가오더니 손을 꼭 붙잡고 큰 결심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도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며 앞으로 할머니랑 저에게 잘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이날 이후 저와 할머니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가족이 하기에도 어려운 일을 제가 대신 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매주 밑반찬과 김치 같은 것을 만들어 저희 할머니에게 가져다 줬죠. 특히 시어머니는 본인보다 젊은 제가 남편에게 간을 줄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제가 시댁의 복덩이라고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 제 옆에 딱 붙어 뭐라도 해주려고 했죠. 아들만 살 수 있다면 본인이 뭔들 못하겠냐고 하더니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통장 하나를 건네더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통장을 왜 주세요? 게다가 꽤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이식 수술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테고, 무엇보다 너도 이제 일 못 나가잖아. 그래서 필요할 때 쓰라고 내가 가져왔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나는 이제 다 늙어서 돈 쓸 곳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써. 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통장을 돌려주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 쓸 곳이 없으면 기부를 하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통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수술 전까지 매일 제 집에 찾아와 옆에 붙어서 밥도 해주고 간 이식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모두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불편함 없이 간 이식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무사히 남편에게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저희들 모두 문제없이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회복까지 마치니까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당시 저는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일을 하던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간 이식을 해주고 나면 한동안 병원에 있어야 하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무리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 전 사장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휴직 처리를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라 해도 그렇지 거의 한 달 이상 회사에 출근을 못하는데 누가 이해를 해줄 수 있겠냐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것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해를 해줬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사직서를 낼지 아니면 이식 수술 없던 것으로 하고 회사에 계속 나올지 선택을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사장님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니 일단 사람부터 사는 게 우선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사실 사무직으로 일하던 그곳이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직원처럼 대우를 해주던 곳이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게다가 아르바이트생도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기도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버티면서 정직원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니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의 회복만 바라면서 큰 마음 먹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 간이식을 해줬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니 당황스러웠죠. 한 번은 시아버지 제사가 있어 시댁에 음식 준비를 하려고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제 월급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사실 저는 수술 후 건강 회복이 되었을 때 새로 일할 수 있는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찾으면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월급이 약 12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사무직으로 있을 때보다 한참 적은 액수니까 그게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았죠. 얘, 너 요즘 120만 원밖에 못 번다면서? 요즘 시대에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그 돈 벌어서 우리 정훈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겠네. 에휴. 그게 오빠한테 간이식 해주면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식당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서요. 곧 좋은 자리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네가 간이식을 해줬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 아들 한의대 들어가서 곧 한의사 될 텐데 이 스펙이면 검사 변호사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고작 120만 원 벌어서 남편 보필이 되겠냐? 너 검사 변호사에게 네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면 나랑 정훈이한테 잘해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한의대생인 남편과 저는 다르다며 비교를 하셨어요. 그 말에 속상하고 억울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별로 신경조차 쓰지 않더군요.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고 뭘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고 앉아있냐며 별일 아닌 것처럼 굴었죠. 두 사람이 이제 받을 거 다 받았다는 식으로 나오는 모습에 저는 크게 실망을 했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 생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이면 좋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저에겐 큰 상처가 되었죠. 그래도 평생 봐야 할 사람인데 고부관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도 해드리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장을 바리바리 봐서 시댁에 찾아갔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시댁이 1층 주택이고 시어머니가 평소에 창문을 잘 열어놓는 편이라 밖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이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시댁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을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재혼하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둘 다 재혼인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 나는 제의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지. 그나저나 은수랑은 언제 정리할 거니? 이제 정리해야죠. 안 그래도 오늘 이 사람 집에 데려다주고 가서 이혼 얘기하려고요.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이라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두 귀를 의심했죠. 그런데 남편이 오늘 집에 들어가 이혼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 바람을 피웠고 나를 쫓아낸 후 재혼을 시키려고 한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시댁 안으로 쳐들어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쳤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내 헛소리를 시작했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그동안 나 몰래 바람 피운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나 내쫓아내고 내 자리에 저 여자 앉히려고 그랬니? 당신 미쳤어? 그게... 상황 보니까 너도 밖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내용 다 들은 것 같은데 그만 씩씩거리고 앞에 앉아봐라.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인데 이참에 정리하자. 뭐라고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지금? 너 긴 말 할 것 없이 우리 정훈이랑 이혼해라. 조용히 이혼 절차만 마무리 지어주면 내가 1억 줄게. 1억이면 꽤 큰 돈인데 너도 손해볼 건 없잖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아주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그 여자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먼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붙잡더니 1억 바로 보내줄 테니까 조용히 도장 찍고 집에서 짐 가지고 나가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억울해서라도 이혼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막말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랑 남편이 신혼집에 찾아와 자꾸 이혼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이미 마음 떠났는데 당신이 그렇게 버티면 뭐가 달라져? 그냥 1억 받고 조용히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 뭐라고? 당신 왜 이렇게 당당해? 바람까지 피웠으면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너는 왜 멀쩡한 내 아들을 무릎 꿇리려고 하니? 위자료 개념으로 1억까지 챙겨준다니까? 아까 그 여자 성공한 사업가야. 너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니까지 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돈 받아 나가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눈짓으로 서류 쪽을 가리키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다가와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려고 했죠. 결국 남편은 힘을 사용해서 서류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고 곧장 저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시어머니는 짐을 대충 싸서 현관문 밖으로 던졌죠. 어쩌다 간만 쏙 빼먹게 됐네. 미안하게 됐다.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서 간이식까지 해줄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간을 받고 나니까 태도가 180도 변하는 것은 물론 바람까지 피워 재혼할 생각을 하다니요. 저는 꼭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던져진 짐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스펙 때문에 이렇게 쫓겨났으니 남편보다 더 잘 나가는 한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남편도 오수를 해서 늦은 나이에 한의대에 들어갔는데 저라고 못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해서 한의대에 들어가야겠다 싶었죠. 일단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으니 할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란 할머니에게 사정을 다 설명을 했죠. 당연히 할머니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와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다른 방법으로 꼭 복수를 할 테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죠. 그렇게 저는 할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독서실 총무랑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원래 계획은 1억을 이용해 공부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집을 나온 이후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1억 언제 보내줄 거냐고 몇 번이고 전화를 했었는데 두 사람은 통화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협박을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돈 달라고 협박을 했다며 고소까지 걸어왔어요. 정말 기가 막혔죠. 일단 저는 고소도 해결하고 돈도 꼭 받아내야겠다 싶어서 집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어요. 그러나 변호사님 말씀이 1억을 주겠다는 각서나 녹음본이 없고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해온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겠냐면서 그냥 포기하고 합의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셨죠. 결국 저는 전 남편이 걸어온 고소 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1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을 만큼 노력해서 3년 만에 지방에 있는 한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죠. 한의대에 들어가서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한의사가 되어 복수를 해야겠다는 목표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한의대에 입학한 후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저는 시험을 통과해 정식적으로 한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학교를 나온 선배가 일하고 있는 한방병원에 추천인으로 들어가 몇 년간 페이닥터로 일을 했었죠. 그러던 중 저는 한의사 모임을 가게 되었다가 결혼을 전제로 마음이 맞는 한의사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성격도 잘 맞았고 저의 사정을 다 이해해 줄 만큼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겼죠.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2년 정도 각자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며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한 후 함께 양방 한의원을 크게 차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 페이닥터로만 일을 했었기에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 양방병원을 차리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래도 다행히 위치도 좋았고 저희 둘이 원장으로 마음을 잘 맞춰 운영하다 보니 개업한 양방한의원은 점점 승승장구했어요. 게다가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지 항상 대기 환자들이 넘쳐났죠. 덕분에 한의사 페이닥터들도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해서 구인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면접 볼 사람이 도착했다는 간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전 남편이 앉아있더군요. 당연히 전 남편도 제가 운영하는 병원일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을 테니 많이 놀란 듯 보였죠. 당신이 어떻게? 분명히 원장님이랑 면접을 본다고 했는데. 내가 원장이야. 한의사 시험 합격해서 결혼할 사람이랑 양방병원 차렸어. 뭐라고? 당신이 한의사가 됐다고? 가운에 적힌 거 안 보여? 원장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잖아. 저는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서 바로 면접 시작하자고 하고는 반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력서를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이력서를 보니까 과간이 아니더군요. 전에 일하던 곳을 관두고 한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했는지 뒤늦게 한의사가 된 저보다 경력이 훨씬 부족해 보였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그냥 형식적인 질문 몇 개만 한 후 고민도 하지 않고 채용할 수 없다며 내보냈죠. 그런데 다음날 병원에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예상이 되었지만 일단 저는 제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진료실에 발을 붙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취업 좀 시켜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너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집에서 내쫓는 게 아닌데 늦었지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무슨 상관이라고요?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당신을 몰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어머니까지 끌고 온 거 아니야.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하고 가.
은수야, 우리 아들이 어제 여기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던데 떨어졌다고 하더라. 그런데 취업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정훈이가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 제가 왜요? 저 대신 들여놓은 잘난 사업가 며느리 계시잖아요. 그쪽이 훨씬 백도 많고 능력도 좋을 텐데 그냥 그 회사 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게 나 사기당했어. 그 여자 완전 사기꾼이었어. 애초에 내 등골 빼먹으려고 결혼한 거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면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애까지 놓고 도망쳤다고. 저는 대체 전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았더니 사업가라고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그 여자는 전 남편이 한의사라고 하니까 등골을 빼먹기 위해 접근했던 사기꾼이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결혼 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전 남편 이름으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고 본인이 벌어온 것처럼 매달 돈을 내놓으며 애까지 낳아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사기꾼인 게 들켰고 그 여자는 남은 돈을 모두 챙겨서 애를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했죠. 심지어 전 남편은 도망간 마누라 때문에 정신줄을 놓고 진료를 보다 의료사고를 냈고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도망가게 되면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으니 급하게 취직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전에 냈던 의료사고가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은수야, 나 지금 이혼소송하고 있고 집안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쫓아와. 게다가 딸까지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막막하고 억울해. 착한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이 좋다고 그 여자한테 가놓고 뭘 억울하다고 해. 너는 고작 돈 몇 푼뿐이지만 나는 너 같은 놈한테 가안까지 빼앗기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어. 아유, 은수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사죄할게. 하지만 전에 맺은 인연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정훈이 사채업자들에게 한 달 내에 취직을 해서 갚겠다고 설득해 놓은 상태인데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한 달이 되면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르는데 한 번만 도와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가 한의사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우리 때문에 한의사가 된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별 말 같지도 않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한의사 되는데 댁들이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런 뻔뻔하고 무식한 말종들을 봤나. 나는 당신들 도와줘야 할 필요성 못 느끼겠으니까 당장 나가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죠. 은수야, 나 좀 살려줘. 당신이 취직만 시켜주면 내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잡일도 하고 환자 진료도 열심히 할게. 나 조금만 도와줘. 당신 나한테 간까지 받아놓고 내 자리에 다른 여자 앉혔으면서 무슨 염치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해? 나 같으면 양심 찔려서 여기 발도 못 붙이겠다. 게다가 의료사고까지 냈다면서. 의료사고 꼬리표 달고 있는 이상 어차피 받아주는 곳은 없을 테니 그냥 다른 일 찾아봐.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병원 밖으로 쫓아냈죠. 그리고 몇 달 뒤 전 남편을 소개해준 친한 언니를 통해 들었는데 전 남편은 결국 사채를 갚지 못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의료사고 소문 때문에 페이닥터로도 취직하지 못한 듯 보였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부 일을 하면서 손녀까지 도맡아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이번 기회에 저한테 한 짓들을 모두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과 반대로 저는 한 달 전에 약혼자와 재혼을 했고 지금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한 번에 결혼 실패를 해서 그런지 혹시나 또 실패할까 봐 많이 망설였는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서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누구나 아픔 뒤에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애청자님들께서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아픔 뒤에는 행복이 있다는 말 잊지 마시고 항상 즐겁게 축복 같은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